안녕하세요. 스마트 스튜디오 엠블리의 김호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소프트 스킬을 키우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제 경험과 지식을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소프트 스킬 문제 참 많이 만나죠. 소프트 스킬이 부족해서 만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들은 우리를 많이 괴롭힙니다. 하지만 이 소프트 스킬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게 누군가에게 효과적으로 배우기도 어렵고요. 누군가를 가르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소프트 스킬 교육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골칫거리지만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죠. 일 잘러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저도 저를 괴롭히는 어떤 소프트 스킬의 문제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 문제를 좀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서 이제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제가 배운 것들을 여러분들께 오늘 공유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렇게 6개 챕터로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께 발표 드리겠습니다. 일하면서 이런 고민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겠죠? 매일 야근을 하다 보면 새로운 기술을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불안해집니다. 나 뒤처지면 어쩌지? 그리고 뭔가 좀 소심해서 미팅에서 내가 아는 내용인데도 말하기 힘들어하는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저거 내가 아는 내용인데 말했다가 괜히 분위기 싸해지면 어쩌지? 이러고 망설이다가 이제 회의가 끝나버려요. 그리고 회의 끝나고 나서 아쉬워합니다. 하지만 다음에도 또 반복하죠. 그리고 인터럽트가 너무 많아서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업무 효율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고민하는 분들도 볼 때도 꽤 있어요. 이런 문제들은 가만히 보면 뭐 대인관계 능력, 의사소통 기술, 시간 관리 같은 비기술적인 문제들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일을 하면서 고통받는 많은 부분들은 이런 비기술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비기술적인 문제들을 우리는 소프트 스킬이라고 부릅니다. 이 소프트 스킬은 왜 중요할까요? 그건 바로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같이 가면 멀리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비즈니스 환경이 되게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고객에게 진정성 있는 가치 또는 정말 그럴듯한 그들이 필요로 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럴듯한 가치들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가 그룹들이 모여서 서로가 가진 전문성들을 잘 버무려서 이제 그 하나의 가치로 이제 표출해낼 수 있어야 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과 이제 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협업이 점점 중요한 환경이 되어 가면 갈수록 소프트 스킬에 대한 중요성 역시 덩달아서 커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소프트 스킬이라는 건 참 골 때려요. 가르치기도, 배우기도, 평가하기도 어렵습니다. 일단 무형의 지식이라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이 없는 케이스들이 많고요. 그리고 개인적 특성이나 상황 의존성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정답인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아닐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 옳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다른 상황에서는 옳다고 여겨지지 않을 수 있죠. 그리고 이 소프트 스킬은 우리 안에 오래 쌓인 행동 양식과 사고 패턴의 영향을 받아서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단시간에 바꾸기가 참 힘들어요.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우리 안에 머릿속에 이렇게 엉킬 대로 엉켜가지고 꼬여있는 회로들을 단시간에 풀기란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행동 양식과 패턴을 제가 학습하고 싶어도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는 거죠. 그 습관들을 바꾸는 게. 그래서 어렵고요. 그리고 전문성을 요구하는 환경일수록 하드 스킬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지만 프론트엔드의 직접적인 기술들에 사람들이 좀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경향들을 보거든요. 그렇지만 뭐 프레젠테이션을 잘 만든다거나 뭐 커뮤니케이션을 더 잘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좀 덜한 그런 분위기가 좀 있죠.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럼 이쯤 되면 좀 답답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소프트 스킬이 중요한 환경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근데 배우기는 참 어렵다. 가르치기도 어렵다고 하니 그럼 어쩌라는 거지? 나는 이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저도 고민이 있었어요. 소프트 스킬과 관련한 고민인데요. 제 언어 습관이 조직 문화에 미치는 영향의 고민이었어요.
어느 정도 연차가 쌓이신 분들 또는 집에서 이제 애를 키우시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내가 말하면 다들 조용히 해져요. 또는 다들 내가 뭔가 말해주기를 기다려요. 그런 상황이죠. 저 사람이 그냥 의사결정하겠지 하고 그 사람이 의사결정해주기를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또는 다들 내 말에 그냥 수긍해버려요. 나는 다양한 의견들을 주고받으면서 토론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꺼낸 건데 그냥 내가 말하면 그게 결론이 되어버리는 상황들을 불편해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저 또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저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점점 팀 안에 수용적인 태도가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산업에 이제 노동자로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지식산업 안에서는 지식이 곧 암묵적인 권력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식이 곧 힘인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연차와 경험치의 힘을 무시하기가 힘들어요. 연차와 경험치가 많다는 건 그만큼 지식이 많다는 뜻이기도 많을 확률이 높죠. 그리고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전통적인 위계 문화의 영향도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 비해서 아주 많이 좋아졌지만 완전히 거기서 탈피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주니어들은 시니어들이 어렵고 네, 시니어들은 이제 그 위에 있는 조직장 분들이 어렵고 그렇죠. 이런 이제 분위기가 점점 이제 강해지면서 저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런 분위기가 더 강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수용적인 태도가 이 팀 안에 퍼지고 그게 관성화되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다양성이 떨어지는 거죠. 다양성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를 이야기할 때 다양한 의견들을 주고받았으면 좋겠는데 이제 선뜻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한 분위기, 다들 나만 쳐다본다거나 더군다나 이런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언어 습관이 저한테 있었어요. 이게 제 고민이었는데요. 저는 이걸 차단의 언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한테는 차단의 언어 습관이 있었어요. 시니어들은 되게 이제 좀 먼저 고민한 사람들이잖아요. 아무래도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니어 친구들이 어떤 제안을 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이미 경험해 봤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문제를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논의를 효과적으로 끌고 싶다는 생각에. 그 부분은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만 집중합시다. 그거 제가 해 봤는데 잘 안 돼요. 그거는 이래 이래서 안 돼요.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그건 지금 예 "우리의 우선순위가 아니에요."라는 식들의 말로 그냥 논의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다 잘라 버리는 거죠. 그냥 가능성을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가 악의가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몸에 배죠. 흔히 꼰대라고 하죠. 네. 그냥 자연스럽게 꼰대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차단적 단정적 언어 습관은 동료들을 위축시킵니다. 동료들이 무언가를 제안하고 제시하기 어렵게 만들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효능감을 떨어뜨립니다. 자기 효능감이라는 건 곧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같은 건데 아무래도 위축되고 내가 말을 해봐야 저 사람이 답장너 식으로 나온다고 하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지 않게 되죠. 말 안 하고 싶고 그냥 시키는 대로 잘해서 잘하는 걸로 그냥 만족하기로 하고 그러다 보면 자기 효능감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탈하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효능감이 떨어지면 팀 안에 다양성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다양한 의견들이 사라지는 거죠. 이 다양성 상실은 저한테 큰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스티브 잡스 같이 되게 통찰력 있는 사람이라면 사실 다양성이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제가 끌고 가면 되죠. 하지만 저는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이기 때문에 제 주변에 훌륭한 동료들과 같이 일을 하고 싶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일을 하고 싶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사실이 저한테는 되게 불편했고요. 그래서 음 스몰 토크를 좀 많이 하려고 했어요. 동료들과 이야기하면서 내가 뭔가 악의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내가 가진 언어 습관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좀 슬기롭게 잘 해결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다. 그러니까 너무 불편하지 않고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동료들과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 동료 평가는 좋아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 진심을 믿어주긴 하지만 팀 분위기가 바뀌지는 않아요. 여전히 저는 차단의 언어를 쓰고 있고 사람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건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쟤가 저러는 데는 이유가 있고 그게 저 사람의 진심은 아니야. 본인은 아니야.'라는 걸 받아들여 주지만 그 자체로 팀의 분위기가 바뀌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더 고민해야만 했어요.
'아 내가 가진 이 오래 언어 습관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고칠 수 있을까?' 이게 제 고민이었습니다. 내 머릿속에 이 굳은 회로를 어떻게 유연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어딘가에는 음 제 그 언어 습관을 이제 제가 원하는 대로 바꿔줄 그런 램프의 진위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고민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유연함의 힘이란 책을 읽게 되었어요. 그 수잔 애쉬포드라고 미시간 대학교 로스 경영대학원의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이 쓴 책인데 개인과 조직이 작은 행동 변화를 활용해서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방법을 이제 소개하는 책이에요. 이 책이 저한테 되게 인상 깊었는데 이 책에서 이 저자는 유연함이란 이야기를 계속하거든요. 그래서 책의 제목도 유연함의 힘이죠. 이 유연함은 어떤 몸의 탄력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내면의 힘을 말해요. 그러니까 외부의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유연함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이 유연함의 힘이 무엇이냐 하면 의도적으로 어떤 상황에 맞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작고 의도적인 실험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 내면의 유연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요. 그래서 그 방법들을 이제 제 나름으로 좀 정리를 해서 유연성 실험 루프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 루프는 4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 정리해 보니까 4 단계더라고요. 처음에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가설을 수립하고요. 실험을 합니다. 실험을 하면서 피드백을 수집하고요. 그 결과를 성찰해서 실험을 개선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1 번과 3 번을 계속 반복합니다. 이렇게 보면 참 간단하죠. 근데 이 간단한 것 가지고 바로 나한테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는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목표 설정 단계에서는 구체적이고 이제 구체적인 목표를 찾고 노력의 방향을 설정하는 단계예요. 이 목표를 설정할 때는 도전적이면서도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라고 제안을 해요. 그 이유는 목표가 너무 쉬우면 그 성취감이 없죠, 달성했을 때. 그래서 동기부여가 되게 어렵고요. 목표가 너무 어려우면 자기 효능감이 떨어져요. 달성하지 못했을 때 오는 실망감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도전적이면서도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걸 반복해서 달성함으로써 계속 본인의 자기 효능감을 높여가면서 성취감을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 계속 반복해서 어떤 행동을 하도록 동기를 만들어요. 그거를 강조를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흥미로웠던 점은 이 단순한 업무적 성취보다는 기반 역량 향상이나 태도 변화를 추구할 것을 요구하세요. 그 이유는 이런 기반 역량 향상이나 태도 변화는 어떤 역량의 그 파운데이션이 되는 속성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과 성공에 더 깊이 기여한다고 해요. 그래서 무언가를 더 잘할 수 있는 기본 토대를 닦는 일들이죠. 그리고 이런 토대는 변화를 더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실험 단계인데요. 이 실험 단계에서는 설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계획하고 실행을 해요. 그리고 행동과 관련된 데이터나 피드백을 수집하는 단계예요. 이렇게 수집한 그 데이터나 피드백들은 이제 성찰해서 활용하는데요. 실험 결과를 분석해서 실험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고요. 개선 사항을 도출해서 목표를 조정하거나 또는 실험을 개선하는 음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저자는 자기 객관화 장치로서 피드백을 되게 강조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자기 객관화를 할 수 있어야 나의 현재 상태를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고요. 나의 현재 상태를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요즘에 메타인지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래야지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고 그 구체적인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어야 실제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피드백의 유형으로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요. 영양적 피드백이나 정성적 피드백. 정량적 피드백을 수집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이 소프트 스킬 영역에서 정량적 피드백을 도출하는 게 참 쉽지 않기 때문에 정성적 피드백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본인 주변에 나한테 좋은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잘 만들어라. 그 네트워크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합니다. 1 번부터 3 번까지 이어지는 프로세스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변화를 시도하고 학습하고 개선을 반복함으로써 점진적으로 이제 굳어버린 회에다가 기름칠을 하는 거죠. 새로운 행동 사고방식을 체득하도록 하는 이제 그 루프예요. 그러면 이 유연성 실험 루프를 어떻게 우리가 현실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음. 앞에서 말씀드렸던 제 고민인 차단적 언어 습관을 개선한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저는 목표를 설정해야겠죠. 그래서 공감적 경청하는 태도 갖추기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런 목표를 세운 이유는 공감적 경청하기라는 태도가 차단적 단정적 언어 습관의 반대편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반대편에 있는 태도를 추구하다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차단적 단정적 언어 습관이 표출되는 빈도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죠. 그래서 이런 가설을 세웠습니다. 상대의 의견에 답하기 전에 먼저 어떤 식으로든 공감을 표현을 하면 공감적 경청하는 태도를 가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내가 차단의 언어를 덜 쓰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실험하지? 이제 실험 계획을 세웠죠.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고 싶을 때 의견을 말하기 전에 먼저 공감을 표현한다. 그리고 그날의 대화 상황과 내가 느낀 분위기를 간단히 기록합니다. 매주 실험을 성찰하고요. 개선 사항을 도출해서 지속 여부를 검토한다. 라고 실험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그러면 내가 정말 내가 원하는 상태로 가고 있어? 라는 걸 매주 검증을 해야 될 텐데요. 그 검증의 조건을 세워야 될 거잖아요. 우리가 루프에도 탈출 조건을 넣듯이 어떤 정량적 지표를 가지고서 내가 잘 가고 있어를 판단할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차단의 언어를 쓰는 빈도라는 게 그 빈도를 수집하고 뭔가 정량적 지표로서 계산을 한다는 게 되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성적 피드백을 활용하기로 했고요. 제 주변에 있는 동료들을 저의 객관적인 관찰자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한 명의 관찰자를 선정을 해서 한 주 동안 나의 언어 습관을 관찰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요. 피드백을 받기로 했습니다. 동료들에게 매주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내서 저의 관찰자가 되어 달라라는 요청을 했고요. 물론 이 실험의 의도와 제가 달성하고 싶은 그 목표에 대해서는 동료들도 알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이렇게 동료들에게 피드백을 요청하는 게 사실 되게 뻘쭘한 일인데, 이 실험을 하면서 저는 좀 많이 익숙해졌거든요. 그래서 이 실험을 진행하면서 얻은 한 가지 좀 좋은 점은 이런 피드백들에 대해서 좀 더 꺼리낌 없고 좀 더 수용적인 태도를 갖게 된 점, 예, 그 점도 참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험을 진행하면서 매일 일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다 기록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억나는 일들이 있을 때 그 기억나는 일들에 대해서 간단한 일기를 쓰고요. 그 안에서 내가 느낀 점, 그리고 내가 배워야 될 점, 다음에는 어떻게 행동하면 좋겠다라는 팁들을 좀 정리를 했어요. 그것들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해 놓고 매주 이 기록을 토대로 성찰을 했습니다. 성찰은 크게 네 가지 질문을 저에게 던졌어요. 어떤 일이 있었나? 어째서 일이 그런 식으로 전개되었을까? 이 경험에서 나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지? 교훈을 반영해 실험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네, 이 네 가지 질문을 던지고 여기에서 얻은 교훈들을 실험에 반영해서 실험을 또 개선하고 이거를 일주일 동안 계속 7주 동안 계속 이 실험을 했거든요. 실험을 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아, 공감과 경청하는 태도를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하면 좋아라는 저만의 나름대로의 그 노하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가이드로 모았어요. 이렇게 모으고 하지만 이런 것들을 모은다고 해서 바로 저한테 체득이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체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탕화면에 띄워 놓고 매일 아침 한 번씩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럼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이제 궁금해지잖아요. 그 변화가 생기는 모습은 제가 앞에서 만들어 놓은 관찰자들을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들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초록색으로 표시해 놓은 네모 박스들은 제 뜻대로 잘 되고 있다라고 보이는 부분들이에요. 또 아주 완벽한 상태에 제가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이런 동료들의 피드백을 정성적인 피드백을 받아보면서
'아 내가 현재 어떤 상태에 있구나.'라고 이제 어느 정도 가늠은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내가 원하는 상태로 실험이 잘 진행되고 있어.'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그중에 결정적으로 제가 아주 좀 감격스러운 피드백은 이거였어요. 저랑 좀 오래 일한 동료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에 알던 훈미님과 지금 알던 훈미님은 다른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모습이 되게 다른 모습이에요."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해 주셨고요. 저희는 솔직히 이야기가 되게 감격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실험은 종료해도 될 것 같고 다만 내가 완전히 체득된 건 아니기 때문에 어 그 관찰자는 계속 운영하면서 그 관찰자를 통해서 얻어지는 피드백들을 보면서 내가 어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좀 느슨해진 부분은 없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매주 음 '성찰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실험은 종료를 했습니다. 실험을 쭉 진행하고 이 유연성 실험 루프를 하다 보니까 양식을 하나 만들게 됐어요. 요렇게 양식을 만들어 놓고 운영하면 좀 다음 실험들을 정리하고 만들고 또 누군가에게 예 이 과정을 소개할 때도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위키에 만들어서 공개해 놓았고요. 이 유연성 실험 루프를 하다 보니까 유연함이 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좀 보편적인 문제 해결 툴로서의 성격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유연함의 힘이 제한하는 관점을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프트 스킬이라는 게 결국 삶의 보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인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소프트 스킬 바깥의 영역에서도 어떤 보편적인 문제 해결의 솔루션으로서 이 '유연성 실험 루프를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였고요. 연초에 KSA 강화 같은 목표를 세우는데요. 그러니까 올해는 어떤 능력, 태도, 어떤 지식을 학습하고 어떤 스킬을 키우고 어떤 태도를 갖춰야 되겠어라는 목표들을 세우는데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강화해야 될까?' 하는 부분이 저 개인적으로는 비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강화하는데 저는 유연성 실험 루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실험들을 진행하고 다양한 목표를 세우고 실험을 진행하면서 실험을 업데이트하기도 하고 실험을 이제 뭐 좀 더 강화해서 다른 실험으로 변경하기도 하고 그 아래 여러 개의 실험을 두기도 하고요. 요런 식으로 저를 강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쓰고 있고 저 혼자 하기는 좀 아쉬워서 팀 안에 스터디를 만들었어요. 유연성 강화 스터디라고. 그래서 온보딩 단계부터 이제 실제 어떤 실험을 설계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까지의 과정을 점차적으로 수준을 높여가면서 진행할 수 있게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이 프로그램 안에 팀원 몇 분이 참여해서 같이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동료들의 사례가 참 다양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각자가 해결하고 싶은 목표가 다르니까 그 다른 목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고민들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좀 실험도 다르게 나오고요. 실험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들도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의 실험을 보면서 제가 몰랐던 거를 또 알게 되고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도 다른 분들의 실험을 보면서 자신들의 실험에 필요한 영감을 얻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 하나의 성장 공동체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이 성장 공동체는 저한테 참 고마워요. 예. 제가 효과적인 코칭 수단을 찾고 있었는데 이 성장 공동체를 통해서 '아 나의 효과적인 코칭 수단으로서 이거를 발굴시켜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되게 비폭력 피드백 환경을 만들어 줘요. 그래서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게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데 그거를 기대하고 모인 모임이고 '어떤 식으로 피드백을 주면 좋아.'라는 것들에 대해서 서로 계속해서 고민을 같이 하기 때문에 비폭력적이고 수용적인 피드백 환경이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성장을 지원하고 협력하게 되죠. 그래서 나는 그냥 내 실험을 열심히 고민하고 진행할 뿐이지만 그로 인해서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다른 동료에게 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이런 식의 관계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다양한 관점들을 수용하게 되죠. 팀 안에 동료들이 팀 안에 이제 많은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시게 되겠지만 뭔가 속 안에 있는 얘기들을 되게 하기가 껄끄러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공동체를 같이 운영하다 보면
내가 몰랐던 부분들을 알게 되고, 저 친구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알게 되고,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또 찾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뭐 러닝크루라고 하잖아요. 혼자 달리는 것보다 같이 달리면 아무래도 동기부여가 좀 더 잘 되고, 네,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 스터디도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뭔가 학습을 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 유연성 실험 루프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작은 시도, 피드백, 반복적 개선. 근데 이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TDD, 린, 애자일 등과 사상적 기반을 공유를 해요. 그래서 이게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서 조직의 문제 해결과 성과 개선에도 이 도구를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도구를 잘 익혀두면 보편적 문제 해결 프레임워크로서 내가 더 큰 문제, 또 다른 영역에서 어떤 문제를 풀 때도 이 툴을 이용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유연함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지금까지 한 이야기 간단하게 정리하고 오늘 세션 마무리하겠습니다. 소프트 스킬은 왜 중요할까요? 같이 가면 멀리 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대 업무 환경이 협업을 강조하고 있고, 협업이 강조될수록 소프트 스킬이 중요해진다는 말씀드렸어요. 협업 환경에서 만나는 많은 문제들이 소프트 스킬과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효과적으로 소프트 스킬을 어떻게 우리가 개선할 수 있을까가 오늘의 메인 주제였죠. 작은 변화를 만들고 그 변화를 성찰하고 이 과정을 습관화하라 라는 제안을 드렸어요. 유연성의 힘이란 책에서 힌트를 얻었고요. 이 습관화를 실현하기 위한 장치로서 유연성 실험 루프를 제안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그 유연성 실험 루프를 현실에서 실현하고 있는지 그 사례를 같이 공유드렸습니다. 일과 삶에서 어떤 변화를 원하고 있는데 그 변화를 만들기가 어렵다거나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다거나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유연함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하고 있는 유연성 강화 스터디를 한번 구경해 보셔도 좋고요. 거기서 영감을 얻으셔도 좋고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저희한테 제안을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로 더 나눠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언제든 저한테 DM, 메일, 무엇이든 좋습니다.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기꺼이 차 한 잔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